다중이용 건축물은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지문 중에 요즘에 자꾸 이제 종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5천. 네,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집회 시설, 극장 같은 거, 영화관, 음악당 이런 거 말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이용하죠. 다중이용이죠. 5천 이상이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 들어갈 수 있죠. 무너져 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승인 받고 10년 지나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 안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가를. 나중에 이제 정기 점검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고, 단순한 숫자니까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있구나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럼 다중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어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삼풍백화점 이런 대표적으로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아무튼 6번에서 제가 좀 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걸 잘 들은 사람들은 찾기가 조금 수월했을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약간 헷갈렸을 겁니다. 왜 관광 숙박, 일반 숙박은 크더라도 다중이용이 아니고 관광 숙박은 대체적으로 좀 외국인들 좀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부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생명의 더 값어치가 크고, 우리들은 뭐 일반 숙박 아무거나 그냥 정기 점검 안 봐도 되는 거야. 정기 점검은 이제 관련해서 말을 한 거야, 이제. 하느냐 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단독 문제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데 딱 연상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들이죠. 그래서 근데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좀 보시고.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극장, 영화관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동물원, 식물원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사실은 이제 고릴라 같은 건 뭐 10억도 넘고 우리보다 비싸요. 근데 걔네들은 조금 생명의 인간만큼 고귀하진 않다고 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다중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면 아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정기점 같은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 같은 건 사람이 다니는 곳이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은 또 보통은 구조물도 단순하고, 뭐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고층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하는 말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뭐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것, 이런 관련된 것들은 동물원, 식물원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제가 종종 여관문 판매에서 뭐 스토리 뭐 되지도 않는 말 하면서 뭐 제가 알바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했어요. 이제 한 3년쯤 있으면 또 해야 돼, 제가 이걸 이제.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합격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해도 돼요. 종종 여관문 판매.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관, 관광 휴게시설이 나왔어요, 답으로. 관에서. 근데 관광 숙박시설,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니까. 그리고 왜 얘네들만 혜택을 주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알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기억이 바로바로 나겠습니까? 또 틀릴 수도 있고 했을 겁니다. 5천 이상일 때, 일정한 이러한 용도의 경우에는 5천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이제. 네. 16층 이상인 건축물 하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말도.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원, 식물원도 만약 16층이라고 쳐요. 그럼 우리가 구경을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건축물이 부실해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대피가 힘들죠. 그죠?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16층 이상은 용도에 상관없이 다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여기 걔네들은 면적에 관련해서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니까 5천 이상일 때는 일정한 용도에 국한되는 거고, 16층 이상일 때는 용도에 상관없이 다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그냥 5천이라는 숫자 정도 가져가시고, 16층 이상은 몽땅 뭐요? 다중이용 건축물. 거기 면제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시험에 한번 바로 최근에 나왔고, 또 내용도 어려우니까 이제 무시하고, 이제. 다중이용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옛날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5.16이라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다중이용이니까 5.16이에요, 5.16. 5.16. 5천 16층.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5.16 다중. 그러니까 5천은 기억 못해도 16층은 기억해 주시고,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16층 이상인 전시장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다.
나옵니다. 16층 뒤에 붙으면 다 다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뭐가 붙어도 다중이다. 준다중형 건축물은 준 했으니까 아까 준초고층은 초고층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준다중은 다중보다는 좀 작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하는 숫자 정도 한번 봐주시고 암기 못해도 좋겠습니다. 다중보다 좀 규모가 작다, 완화됐다 하실 정도 보시고. 그래서 종종 여관룸 판매 뭐 기억 못해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좀 많아요, 그 밑에. 준다중은 다중보다도 규제가 좀 조금 완화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준다중은 좀 많다, 뭐 이런 정도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층 이상은 다 뭐예요? 다중입니다.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 특수구조 건축물도 건축물의 구조 자체가 좀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은 다중형보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확률상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되어 있는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돌출됐어요? 3m 이상 돌출됐대요. 처마 차양이 3m 이상 돌출이 되어 있는데 그 끝이 지지가 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발생해도 그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3m나 돌출이 되어 있는데 끝이 지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태풍 같은 거 불었을 때 이게 날리거나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개념 정의해서 이것도 안전에 좀 더 유의하도록 규제를 조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m 이상 돌출됐죠? 외벽의 중심선 할 말은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얼마 이상 돌출됐어요? 3m. 저마나 차양, 보 같은 것들이 3m 이상 돌출됐다. 특수 구조 건축물로서 이제 그 안전에 좀 더 규제를 할 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이거 뭐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하는데 그런 말들은 틀리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요? 20m 이상인 건축물. 사이를 좀 우리말 줄이면은 세가 돼요, 세가. 그래서 뒤부터 읽을게요. 20세기, 그럼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에요. 20세기. 예전에는 19세기에는요, 삼돌이, 갑돌이, 갑순이 이런 이름이 흔했어요. 20세기에는요, 삼돌이, 갑순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거든요. 특수해요. 삼돌이라는 이름은 20세기에는 특수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삼돌이가 특수하다. 외웠어요. 특수구조 건축물. 몇 미터? 20m. 기둥과 기둥 사이. 20세기. 몇 미터 돌출됐어요? 삼돌, 3미터. 그래서 20세기 삼돌이 특수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특수하다고 했지. 특징적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맨 밑에 예제. 다중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29에 나왔으니까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단독 문제는 안 나와 이제. 그래서 관광 숙박인데 관광 회계에서 참고사 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대지 면적 보겠습니다. 면적 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이거는 여기서 한번 봐야 되겠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대지 면적은요, 대지를요, 위에서 내려다봐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판정한 것이 대지다, 면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하는 말 나오는데, 수평 투영 면적은 틀리긴 안 하니까, 대지 면적은 위에서 가로, 세로 곱한 거다. 울퉁불퉁하던, 움푹 들어갔던,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가로, 세로 위에서 봤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지를 딱 세워가지고 세워놓고 위에서 비쳤을 때 그림자 비치는 면적이 대지 면적, 그게 수평 투영 면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말을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수평 투영 면적 틀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본래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은 필지의 수평 투영 면적하고 같은 거죠. 원칙이. 다만 이 경우 이렇게 미달도로나 모퉁이도로, 미모에서는 깎아냈죠.
그러니까 미모에서 깎아낸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가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포함된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공부했습니다. 건축 면적, 건축물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외벽 있을 수 있죠? 외벽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이에요. 외벽의 무슨 선? 자, 이렇게 외벽이 있다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이것도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근데 바닥 면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층마다 있어요. 각 층마다 있는데 그 층을 또 우리가 학원 용도, 보험회사 용도 해가지고 나눠 쓰게 되면 구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획. 그래서 구획의 중심선 이렇게 말해요. 구획의 중심선. 똑같다. 그냥 그 부분은 뭐 중심선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구획, 외벽 이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내벽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는 것만 잘 아시고. 야, 근데 건축물 중에 벽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얘 같은 거. 벽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외곽 기둥이 있겠지, 외곽 기둥. 그죠? 기둥 있죠? 그 기둥은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외벽, 외곽 기둥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중심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이런 말 있고요. 이제 바닥 면적은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공부한다면 되니까, 요것이 하나,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이렇게 또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 면적 산정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벽의 중심선이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건폐율이 50%를 준 곳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외벽을 이 정도 하면 50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죠? 이 사람이 지붕을요, 이렇게 길게 빼요. 외벽은 그대로 두고, 처마 차양을 굉장히 길게 빼요. 그래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마 차양이 길게 늘어섰는데 그걸 전부 그 아랫부분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면 또 경제적인 용법에 있어서 분명히 벽 안에 있는 공간과 벽 밖에 있는 공간이 같지가 않은데 똑같이 지금은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은 1m까지는 봐줘요. 1m.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둥이 벽이 처마 차양이요 이렇게 늘어섰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칠게요. 내가 1.5m가 이렇게 들어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 1m까지는 빼주고 나머지는 건축 면적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산정해도 되는데 더 쉽게 하면 1m까지 봐주고 나머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 법에서 쓰여있는 구조가 지붕 끝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 1m 이하의 범위에서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 어렵게 쓰고 있는데 왜 그런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해주겠고 여러분들 그냥 1m 숫자 말면 되는 거니까 1m 얼마? 1m까지는 1m. 자, 그래서 건축 면적 1m 기억할. 또 한옥은요. 한옥은 지붕이 이렇게 고풍스럽게 멋들게 쭉 많이 늘어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m까지 봐줘. 2m. 그리고 축사라든가 그래서 가축의 이동 통로 같은 거 돌출 차양 좀 전에 뭐가 나왔었는데 20세기에 뭐가 특수하다고 했는데 삼돌이. 축사 같은 것들은 돌출 차양 3m까지 돌출하면 봐주거든요. 3m까지 축사 같은 거 3m. 까지는 봐주고 3m 넘어서는 부분은 건축물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법에서는 끝에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 3m 이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에 답해 드릴 거 3m까지는 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2m. 한옥은 2m. 제일 중에 전통 사찰 몇 m? 4m. 이제는 저랑 또 호흡이 좀 통하네요. 자, 그래서 1, 2, 3, 4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제 전통 사찰이고요. 여기는 축사가 나오지만 축사의 사보다 뭘 해야 돼요? 아까 삼돌이 돌출 차양 축사란 말 나올 거예요. 축사. 그리고 한옥은 2m. 그냥 일반적으로 1m예요. 그러니까 1m, 2m, 삼돌이 기억했죠? 삼돌이 아까 앞에 해결됐고요. 자, 한옥은 좀 봐줘야 되겠죠? 2m예요. 사찰은 4m. 외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바닥 면적 이제 산정하는 거, 연면적 하는 것은 좀 복잡하니까 이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이런 말인데요. 근데 바닥에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들이 주유소 가면은 주유기가 여기 안에 있고요. 위에 이제 비 맞지 않도록 해놓은 지붕에 해당되는 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일자로 들어서니까 바닥 면적은 바닥에서 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는 공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공간이 활용하는 공간이 이제 구획이 어디까지인가 산정할 때 좀 애매해요. 이제 구획. 뭐 주유소 설치된 곳만 구획이다 뭐 할 수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구획이다 뭐 어디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붕 끝으로 가요. 지붕으로 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끝에서부터 각각 안쪽으로 1m 후티한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바닥 면적이에요. 몇 미터부터 했어요? 1m. 아직까지 시험 안 나왔지만 그게 나온다면 만약에 여기가 12m고 여기가 19m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라면 이거 바닥 면적 얼마예요? 170제곱미터. 바로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1m, 여기서 1m, 여기서 1m, 여기서 1m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2 빼야 되고 여기서 2 빼야 돼요. 각각 1m부터 하는 사방에서 1m부터 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1m만 빼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이거 물어볼 겁니다. 시험에서 간단하게. 착각하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1m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1m 구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거 그림 김에 써먹을까 이걸로? 자, 이렇게 발코니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하는 것은 입문반 때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안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발코니 이렇게 외벽에 부과되어 전박이라든가 휴식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공간 발코니 있는데 이 발코니 부분은요. 아까 바닥에 구획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몇 미터였어요? 1m. 얘는 1.5m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5m. 그래서요. 이것도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발코니가 이렇게 돌출됐다고 칠게요.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법적 표현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 나왔을 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는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벽에 접한 길이에요. 여기 외벽에 접한 길이 있죠? 여기 외벽에 접한 길이. 외벽에 접한 길이 너무 많이 뺐나? 이게 한 7m, 10m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가 10m인데, 그럼 이렇게 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5m 나왔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5 곱하기 10. 그죠? 10 곱하기 50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바닥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m 빠짐, 1.5m까지는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기 10 곱하기 1.5 얼마야? 15 제곱미터. 즉 얼마가 들어요? 35 제곱미터. 이거는 바닥 면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1.5m까지 면제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5m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상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락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높이가 이것도 1.5m 이하여야 돼요. 자, 다락 높이가 얼마 이하일 때? 1.5m 할 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을 이렇게 비워서 두는 그런 건축구조. 필로티죠? 필로티의 경우에 여기를요, 통로로 사용할 때, 이럴 때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전기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승강기 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간이 아닌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 여러분들이 글자가 하나를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근데 보통은 이런 숫자 같은 게 답이 처리가 많이 됩니다. 1m, 1.5m, 1.5m 필로티 공간.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좀 관련된 설명들을 또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맨 위에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미모는 잘라냈죠? 그래서 미달도로 46도 1항 단서에 따라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 그 새로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다시 그림을 보여줄게요. 새로운 건축선, 노란색 부분과 도로 사이의 면적, 이 부분. 대지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말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미달도로와 모퉁이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대지에 도시군 계획서인 공원 등이 설치되기로 결정됐다. 그러면은 그 도시군 계획서에 포함되는 대지 부분도 역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된다.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또는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처마 차양 등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가 했더니 맨 밑에서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몇 미터? 1미터. 그냥 그 밖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빼준다 하는 말인데,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뭐 중요한 부분 아닌데 1m만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2m 빼준다 그러면 더 안에까지 들어가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다.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 바깥의 부분만 2m 이하에서 빼준다는 말이고요. 그냥 2m만 기억하세요. 2m. 사료 투여나 가축 이동이나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해서 상부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되어 있는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돌출 차양, 돌출한 몇 미터라고 하죠? 3m. 그러니까 3들은 아까 특수 구조 건축물에 나왔던 거예요. 3m까지는 빼준다. 전통 사찰 몇 미터? 4m. 시험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이것을 이제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 숫자만 알면 찾는 문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면적 산정 방법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거는 안 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은 역시 구획의 무슨 선 그랬어요? 구획의 중심선. 먼저 예외에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몇 미터 후퇴했어요? 1m. 그러니까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가로 세로 1m씩 뺀 다음에 곱해야 되겠죠? 각 사방에서 1m 후퇴하는 거니까.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발코니와 같은 것들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다 바닥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빼준다고 했죠? 몇 미터까지 빼준다고요? 1.5m. 그래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곱하기 1.5를 곱한 값을 뺀 부분을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의미는 좀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1.5만 기억하시고. 자, 필로티 나오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통로라든가 주차장 이용하고 있다 그럼 빼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닥 면적은 나중에 연면적에 들어가서 용적률 관련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건데, 용적률을 규제하는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과 연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용적률이 무한히 확대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요. 주차장은 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주차장이라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뺄 수 있고, 공동주택이다. 그럼 공동주택일 때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던 뭐 하든 간에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필로티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효평역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셔가지고 땅을 100평 사서 상가를 하나 건물을 지어요. 근데 만약에 1층을 바닥 면적은 필로티일 때는 무조건 빼준다. 그러면요 주차장이라는 거 안 쓰고 그냥 필로티를 다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 같은 거 팔거나 옷 같은 거 팔아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때만 빼준다 이거고, 공동주택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필로티일 때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나 뭐 술 팔거나 옷 팔거나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냥 빼주고. 그거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 분석은 안 해도 되는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분이 찾기가 조금 쉬운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필로티의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공동주택은 더 빼줘요.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은 1층 필로티를 해서 여름에 호프가 장사 같은 거 하면 더 잘 되고 더 좋아요. 그죠? 활용 가치가 크고. 근데 공동주택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냥 다 빼주는 거고, 일반 건물은 필로 주차장 등으로 쓸 때 빼주는 거고 하는 단서가 좀 걸려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의 등간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역시 계단탑 우리가 옥상 올라갈 때 이렇게 막아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활용 공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승강기 오르내릴 때 나중에 승강기 맨 위에 올라가면 승강기 이렇게 세워놓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강기탑 그 부분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승강기탑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타락 몇 미터? 1.5m. 타락을 무조건 면제해주면 3m 해가지고 타락이다 해가지고 면제 받아놓고 나중에 거기서 타락 다 치워놓고 거기서 업무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미터 이하일 때? 1.5m 이하일 때 타락. 경사지붕이다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경사지붕은 1.8m. 8m. 타락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간다. 뭐 굴뚝이라든가 굴뚝 일반적인 공간 아니죠. 정화조, 뭐 물탱크 이런 정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물탱크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 안 들어갑니다. 5번에 역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뭐 공동주택 지상층 기억 못해야 돼요. 기계실, 전기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에 뭐 아무데나 버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관함 시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뭐 비닐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있지만 좀 더 단단하게 해서 건축물처럼 해가지고 보관함 시설 만들 수도 있어요. 걔네들 바닥면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정도 보시고 10번에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도 만약에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인 관련 시설 같은 것들도 좀 권장해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시고 숫자는 상상력으로 해결 안 되니까 구획이 없다. 그럼 지붕 끝에서 몇 미터? 1미터. 발코니 몇 미터? 1.5미터. 다락 1.5m, 경사지붕 1.8m,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자꾸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건 그래서 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연면적 보겠습니다. 연면적.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닥 면적을 산정했는데요. 바닥 면적을 다 합하면은 그게 연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용적률이 돼서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이고 이게 용적률을 계산하는데 활용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 용적률이다. 곱하기 100하면 용적률이다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그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 합한 거지만 여기에서 빼는 거는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겠죠. 아까 발코니 이만큼만 바닥 면적이 되니까 그만큼만 들어가야 되겠죠. 다락 여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5m 이하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바닥 면적, 일반적인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주는 게 있어요. 용적률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우리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무슨 문화집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 극장이 지하에 있어도 들어가요. 5,000제곱미터에 들어가는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부분은 빼줘요. 또 이제
그러니까 지하층은 분명히 연면적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아까 5천 이상 할 때는, 다중이다 할 때는 지하층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에도 극장 같은 거 있죠? 들어가는데, 이제 이 건축물의 용적률 계산하세요. 그럼 지하층은 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면적과 용적률 계산할 때 말하는 연면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게 있는데, 그 빼는 게 무슨 층? 지하층 면적. 저 앞에서 제가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노란 선, 이거 무슨 구역이라고 했어요? 피난 안전구역. 그냥 어려우면 피난구역이라고 해도 돼요.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빼줘요.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지상층에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면적도 빼줘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11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그 11층 이상 할 때는 그때는 이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 공간 등을 설치해야 돼요. 11층 이상에서는 대피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통한 구조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헬리포트 이런 거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헬기가 착륙해서 싣고 가는 거 한 번쯤 다 봤잖아요. 영화 볼 때 여기 H 써 있는 거, 그죠? 11층이라 H 써 있는 거 아니고 헬리콥터인데 어쨌든 10이라고 비슷하니까 몇 층 이상 할 때? 11층 이상 할 때. 나중에 연면적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층 이상 할 때. 근데 왜 이거 만약에 경사지붕이에요, 경사지붕. 그럼 여기 헬리콥터가 착륙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돼, 대피 공간. 여기서 기다릴 수 있도록. 다른 구조 수단을 통해서 구조할 수 있는 대피 공간. 그것도 빼줘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용 면적. 이런 것들도 빼지 이것을 빼고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보통 이 고층, 초고층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려면 30층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죠? 지하층 한 2개 그리려면 32개 층을 그려야 되니까 안 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하에 12개 층, 지상에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말로 설명하거나 지하 몇 개 층이고 지상 몇 개 층이고 지상 3층은 뭐 업무실로 쓰고 있고 지상 4층은 주차용으로 쓰고 있고 뭐 이런 말로 말로 설명해서 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구하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대지 면적 알려주겠고, 각 층을 100이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100.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예요. 800제곱미터. 전부 일단 그냥 일반 음식점 한다고 칠게요. 일반 음식점. 전부. 그럼 연면적이 얼마예요? 8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 이거네. 이 건축물에 여기 이제 대지 면적을 한 400으로 200으로 해볼까? 200제곱미터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그럼 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00분의 800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는 빼야 되죠.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연면적은 800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럼 200분의 600 곱하기 100에서 3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일반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나 해서 이 부속 용도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빼고 얘도 빼고. 그래서 20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200분의 500 곱하기 100 해서 250% 용적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겸사겸사 여기다가 다락 같은 거 하나 그려주면서 1.5m인 다락, 1m인 다락이 있으면 그것도 빼주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서 빠지는 건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더라도 아까 말한 지하층 면적, 지상에 있는 주차용 면적, 그리고 피난시설이나 대피공간이나 피난안전구역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빠지느냐 해가지고 그냥 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네모해놓고 다음 중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과 무엇인가 기억, 리을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용적률 계산해서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빠지는가 보면 돼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주차장도 파킹한다 해서 P로 쓰는데 P가 3개 있네요. 파킹 P, 피난 P, 대피 P. 어쨌든 P가 다 빠져요. 우리는 P가 빠지면 안 되는데. 저는 지하층. 그래서 이마트에 지하 1, 2층, 지상 4개층 있어요. 각 1000씩 쓴다고 칠게요. 1000 쓸 때 주차장, 지하 1, 2층 식품 매장, 지상 1층
귀금속, 지하시장 2층, 뭐 의류매장 했어요. 이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예요. 이곳에 용적률 얼마예요? 2000분의 2000, 100% 쓰고 있네. 100%. 그죠? 그래서 주차장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이리 올리고 주차장 아래 쓰면요. 그럼 200%가 돼요. 용적률이. 그죠? 식품 매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주차장이 지하에 안 있고. 지하에 있으니까 그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용 면적 빼주잖아요. 이거를. 지하층도 빼주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 식품 매장 안 놓고. 지하에 있으면 신선하라고 지하에 두는 게 아니고 용적률 때문에 지하에 두는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주차장이 위에 있죠. 이제. 지상에 있는 주차용 면적, 뭐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겁니다. 다음 이제 건축물의 높이 43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이요. 그 건축물의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에 포함되지 않아요.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1 이하일 때. 건축물 높이는 이제 지표면부터 지붕의 끝, 상단 끝까지의 높이가 건축물 높이인데, 네, 이 8분의 1 이하일 때는 걔네들은 높이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다만 12m를 초과할 때는 그 부분은 포함된다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그냥 8분의 1 이하는 뺀다.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도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이 건축 면적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이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일 때?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높이 층수에 공통 적용되니까 그 숫자가 만약에 달랐으면은 하나를 버릴 거예요, 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자, 층수나 높이나 얼마 이하일 때는 안 들어가요? 8분의 1. 그 밑에 9번에 층수 있습니다. 8분의 1부터 한번 체크하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높이가 불분명하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4m. 그리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수 있죠? 계단 형태로 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네 가지예요. 8분의 1은 위도 똑같으니까 위에서 체크하지만 여기서 본 다음에 위를 연상하시면 되고, 높이에서도. 자, 8분의 1. 그리고 지하층 안 들어가고 몇 미터마다? 4m. 그리고 층수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다를 때는 평균합니까? 가장 많은 층수를 합니까? 가장 많은 층수를 한다. 이제 층수는 층의 개수를 말하거든요. 개수니까 높다 안 그러고 많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층수인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높은 층수 하세요. 그냥. 444페이지 이제 건축 허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건축행위,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대수선 했었죠?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이 사람들한테 받아요. 이 사람이 이걸 쓰는 순간 시장군수구청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쓰려고 그러면 그냥 시도지사 그러지 이 사람 안 써요. 따로.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10분의 3 이상 연면적을 증축해서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돼. 자, 어디서요? 구에서. 근데 시군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을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 서울에서는 만약에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서울시장. 9만 제곱미터다. 그럼 구청장. 또 만약에 뭐 요거는 9만이지만 21층 이상이다.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입니다. 어느 한에 해당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래서 10만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얼마 이상 증축했어요? 10분의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9만인데 얘를 10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10분의 3 이상 증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구청장 허가인데, 예, 9만인데 7만인데 10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10분의 3 이상 증축했죠? 이럴 때는 이 증축 허가를 특별시장에 받으라 이 말이에요. 10만 이상이거나 21천 이상이거나 10분의 3 이상 증축했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지사는 이제 다시 도지사는 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사항인데. 이렇게 허가받으라는 취지는요, 시군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는데, 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시군에서는 서로 이 거리가 굉장히 각 구와 구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느 구에서 건축 허가를 함부로 하게 되면 인접한 다른 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에게 허가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접한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작은 창고 같은 게 창고 이런 것들은 허가를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구청장 허가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이렇게 가지 않고 구청장이 가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인 창고를 서울에서 건축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허가 받으면 돼요? 구청장. 그냥 그런 말 없이 10만 제곱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서울에서 누구한테 허가 받습니까? 특별시장, 서울시장이 받아야 돼요. 이제 공장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냥 구청장이 허가해도 되겠다 해서 건축에는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구청장 허가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요. 뭐 더 깊이 들어가 문제집에서 그 경우에도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위원회가 아무리 심의하더라도 특별시장 허가 받아야 된다 하는 말들인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무시하고 안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는 누구한테 허가 받으면 돼요? 구청장. 그래서 10만, 21층, 10분의 3. 누구? 특별시장. 공장 창고는 구청장. 이런 것들 숫자로 자꾸 이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풀면서 자꾸 연습을 이제 할 거고요. 지금 다 하진 않겠습니다. 뭐 나올 때마다 숫자 연습해 가지고는 뭐 하루 가지고서도 뭐 무슨 한 달 가지고도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아까는 구와 구 사이는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시군 사이에서는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런 대형 건축물이 또 시 변두리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죠?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 붙어 있나요? 그 뭐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저쪽 붙어 있는 분 있어요? 있을 것 붙은 부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는 초고층 건축, 고층 건축 같은 게 건축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경계 같은데 어디 평내 호평 같은데 중심에 있겠죠. 고층 건축 같은 거. 그게 있을 때 뭐 의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약하니까 이런 건축물도 그냥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건축물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1, 2, 3.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 승인 받아요. 공장 창고 도지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은 취지로. 1은 10만, 2는 21층, 3은 10분의 3 이상 증축입니다. 자꾸 이제 연습하다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허가 받는 게,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연환경. 수질환경부를 해서 도지사가 여기서 갈 때는 나한테 승인받아라 하는 지정 공고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곳 하는 것은 시험에서 알려지니까 무시하고 도지사 사전 승인하면 무슨 자연환경, 수질환경.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무엇이 대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그리고 숙박시설, 밀학시설. 제가 숙박과 일학은 잘 어울려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뭐 공일날 숙박 밀학에 놀러 간다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억 못 해야 돼요. 공동택이나 일반 업무, 일반 숙박, 일반 업무,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 밀학시설이 대상이 되는데 얘는요 이거 하는 것보다 뭐 이것 두 개 기억 이 정도 하시고 식당 같은 거 계곡에 있는 것들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반 음식점들도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완벽하게 기억을 못 해야 돼요. 근데 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얼마 이상?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 도지사 지정공고 이런 말은 그냥 생략하고, 자, 도지사 사전 승인 숙박시설인데 자연환경 보호에서 2층이면서 9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3층인데 900이다 받아야 돼요. 2층인데 1000이다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받아야 돼요. 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합니다. 이것을 허가할 땐 나한테 승인받아라 하는 것은 도지사 사전 승인받아요. 거기는 이제 숙박시설, 위락시설만 해당돼요. 거기랑 그러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할 때는 숙박, 위락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숙박, 위락 말고도 뭐 또 더 있다 이 정도 하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외우라 해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도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외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까먹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자꾸 양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강의가 저는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니까. 근데 여기는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내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주거환경에서는 무슨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여기는 이걸 바꾸는 게 아니고 뭐 숫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1, 2, 3은 여기 있고. 1, 2, 3 나오면 공장, 창고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이제 하면 돼요. 정리하면 원래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일반적으로 허가받는데 1, 2, 3은 누구한테요? 특별시 광역시장. 근데 도에서는 그냥 시장군수 허가예요. 다만 시장군수가 남양주 시장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가서 내가 이걸 허가해도 됩니까? 승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에게 허가 신청하면 돼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에게 해야 되고 규모 클 때. 그리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그냥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 도지사가 자연환경, 수질환경 보호해서 여기서는 허가 사전 승인 받아라 하는 게 있어요.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리고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해서는 규모 상관없이 무슨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래서 여기 자연환경, 수질환경 같은 것들은 이런 데서 숙박시설을 2층인데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2개, 4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사람들 와가지고 뭐 샤워하더라 물 같은 거 많이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환경, 수질환경에 영향을 별로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규모가 좀 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높은 데 있다고 칠까? 학교가 있으면 이게 규모가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공부를 얘들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구경하느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규모에 상관없어요.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그죠? 수질은 규모에 상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삼천궁녀라고 있어요. 옛날에 삼천궁녀. 낙하염이 떨어져서 물이 좀 오염돼서 지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질 하면 뭐야? 삼천궁녀. 3층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수질만 삼천궁녀예요. 이게 이제 도지사 사전승인 받고. 다음에 이러한 건축허가 말고 건축물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고요. 신고. 그리고 여기 건축과 허가 관련된 것까지 하고 싶겠습니다. 10분 조금 더 할게요. 자, 건축허가에 대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거. 자,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을 하면 금지를 못 하는데 착공하기 전에 착공이라든가 또는 허가 기준에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축허가 제한이에요. 이거 양이 안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허가 제한. 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광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고 특광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뭐 계급 질서는 좀 아셨죠 지금? 이건 국토관리에서 또는 자 국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요청한다 하는 말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다 유기로 관련되는 것이지 이게 환경부 관련되면 환경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군사와 관련되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여기서 건축허가 군사훈련 할 건데 건축허가를 2년 동안 좀 못하게 해달라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국장에게는 이제 주무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요청해야 되니까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무장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주무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러분 구별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건 특광도지사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럼 특광도지사가 제안하면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받은 국장이 야 너무나 지나치게 제안했다 하면은 이렇게 해제를 명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제를 명하는 그런 것은 뭐 행사가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 안 해? 제한 좀 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한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제한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보고를 하면 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다. 국장이 명령하는 건 지자체장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보고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거지 이제 다른 자치기관에서 요청하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제한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근데 딱 한 번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 할 수 있어요? 3년. 여러분들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정비법에서는 제가 3년 더하기 1년 했어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3년 제한할 수 있고 정비 예정구역 공람 중인 곳이라든가 정비기 수입 중인 곳에서 3년. 국토계획법에서는 3년 더하기 2년이에요. 3년 더하기 2년. 이거는 그냥 써도 되겠네요. 여기 이제 괄호한 이유가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 연장할 수 있고 우수수라든가 문화재는 연장 못하고 3년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5년, 4년, 3년 이렇게 또 연계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연장은 이제 2년이고 1년, 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순차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얘는 활용 가치가 시험에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이게 징검다리 역할로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건 5년, 4년, 3년. 그것도 자주 나왔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너무 쉽다 생각하는지 좀 뜸한 편인데 언젠가 뭐 그래도 나올 때가 되면 나와요. 얘네들은 분명히 써먹을 겁니다. 허가 제한 받습니다. 시간이 돼서 앞뒤에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